저는 사실 계좌 까는 것도 안 믿어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잘했으니 이런 말 하면 진짜 웃기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 얘기 이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정윤이라고 하고요. 요즘 엔잡러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현직에서 세무사 활동을 하진 않지만 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법인 대표로 세무 일을 했었고요. 한 8년 정도 하셨다고. 네, 주식 투자는 한 98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이상 전업 투자가로 일한 적은 거의 없고요. 직업이 이씨 계속 주식 투자를 했었죠. 지금도 회사 대표로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대표이자 세무사이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이자 사실은 오늘은 또 작가로서 좀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기존에 책을 2권을 썼는데 이번에 3번째 책을 출간을 해서 네. 또 이렇게 작가로서 한번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부자이시죠?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책 2권 쓴 거는 일단 나름대로는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 책을 쓴 거고요. 예. 또 부자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다는 건 나름대로는 저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책을 냈습니다. 네. 부자가 되고 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자의 정의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돈이 많은 사람. 돈. 돈이 얼마 있느냐가 이제 사실은 기준점이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언제부터 부자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젊었을 때 주식 투자 한 1년 안에 굉장히 큰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부자로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서의 삶을 하는 건 당연히 경제적 자유죠. 돈이 있으면서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부족한 것이고 실제로 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면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면 그건 부자죠. 실제로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보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었을 때 돈을 일찍 벌었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슈퍼개미 타이틀이 붙었을 때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부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게 얼마가 부자냐고 명확하지 않듯이 사실 슈퍼개미도 명확하진 않죠. 그렇죠. 뭐 그냥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이러면 저는 뭐 처음부터 잘했으니 이런 말하면 진짜 웃기지만 뭐 타고날 때부터 잘했나 봐요. 처음부터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슈퍼개미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뭐 주식 투자자 중에 한 5%는 다 슈퍼개미겠죠. 네. 근데 실제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 쪽에서 슈퍼개미라고 부른다는 건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지분공시. 5% 이상 지분공시가 법적 의무거든요. 그래서 의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사이트 보면은 야, 쟤가 뭔데 쟤 계좌 까보라 그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계좌 자체도 요즘 뭐 포토샵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저는 사실 계좌 까는 것도 안 믿어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그런데 전자공시 시스템을 속일 수는 없죠. 그건 정부를 속이는 것이고 네. 바로 뭐 큰일 날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주식 쪽에서는 전자공시 시스템 상으로 5% 이상 지분 공시를 한 분들을 슈퍼개미라고 하는 것 같고 저도 많이는 아니고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원래 주식을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쉽게 온 것 같지만 전세금 1,000만 원짜리 집에서 시작하시고 정말 이게 완전히 한층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오셨어요. 너무 당연한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처음부터 주식이 좀 잘 됐다라는 표현을 한 건 제가 그때 큰 돈으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뭐 소위 요즘 시대에 말하는 흑수저 그래서 뭐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월급 받는 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 주식 투자 강의도 뭐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계좌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 있죠. 계좌에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손해봤다고 힘들어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100만 원으로 20% 손해봐도 20만 원인데 20만 원 잃었다고 뭐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통 계좌에 뭐 1억, 2억 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 20-30%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놈의 주식시장 뭐 이 사기꾼들 뭐 이렇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좌에 돈이 많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었을 때부터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부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부자가 될까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고민이었고요. 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되고 싶어. 뭐 요즘 애들은 유튜버가 꾸민 분이 많다던데, 꾸민 아이들이 많다던데.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과학자, 사업가,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뭐 이 정도가 이제 보통 학생들의 꿈이었는데 저는 그런 구체적인 직업보다 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한 중학교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과정에서 주식 투자가 나한테 되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꿈과 주식 투자가 나를 부자로 이룰 수 있는 열쇠일까? 그러면서 준비를 좀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은행 계좌에 돈이 있는데 요즘 뭐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주식 투자 한다고 돈이 바로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땐 뭐 쉽게 시작한 건 아니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부자의 꿈을 갖고 있었고 주식 투자로 좀 돈을 젊었을 때부터 벌었습니다. 그 초, 중,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집안 상황이 안 좋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역시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어느 기준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뭐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 집안 사정은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칡뿌리를 캐먹거나 뭐 매일 라면만 먹거나 이런 집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느꼈던 게 저는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미술 그림을 배우는 미술 학원도 있고 피아노를 치는 음악 학원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배우는 뭐 수영 학원, 테니스 학원 또는 정말 공부를 가르치는 무슨 보습학원 같은 저는 그런 돈 내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원을 단 한 군데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잣집 애들은 뭐 피아노도 치고 저는 그래도 공부는 좀 했으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중에 부자 친구들을 보면 피아노도 치고 수영도 다니고 뭐 미술도 좀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다 그러니까 이게 예체능에서 그런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걔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저런 걸 배울 수 있구나. 일단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저런 걸 안 보내주지? 학원비가 별로 없나 보다.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번 이후부터 뭐 한 20대 후반부터 벌었으니까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년 한두 가지씩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에게 비싼 돈을 내면서 예를 들어 막 볼링도 막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수영도 개인 가요로 배우고 테니스도 개인 가요로 배우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마 아쉬움이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막 먹을 게 없었고 이런 건 아닌데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고 또는 뭐 이런 거죠.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돈 벌고 나서 처음 해외를 나가봤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좀 부러웠죠. 주변에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대학 때 보니까 유학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약간 뭐 대학 시절에 나도 유학 가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고 나서 캐나다에서 한 2년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외국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내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못 하는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굉장한 물건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부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방법을 주식으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주식으로 선택한 거죠. 그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주식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하고 바보 같은 발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론이 났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바보 같은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때 정도였을 거예요. 2배씩 벌면은 얼마나 버나. 2배를 10번을 벌면 1000배가 돼요. 10만 원의 1000배가 1억이거든요. 10만 원만 있어도 2배씩 10번만 하면 1억이 됐네. 그럼 1억이 2배씩 또 10번을 하면 1000억이 돼요. 또 1000억이 2배씩 10번을 하면 100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100조 버는 거 되게 쉽겠구나. 2배씩 30번만 하면 된다라는 게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저는 커밍아웃이지만 이런 홀짝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게 돈 100원씩 가면서 친구들끼리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도박이죠. 홀짝 같은 것도 구슬치기만 하다가 막 네. 이렇게 100원씩도 했단 말이에요. 그땐 짤짤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제가 한 1,000원 갖고 1,000원을 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 원금이 2배가 됐잖아요. 네. 이거 10번만 하면, 30번만 하면 100조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저는 사실 쾌재를 부르고 제 주변의 모든 학용품에 100조의 꿈이라고 막 써놓고 정말 100조를 벌 수 있다고 믿고 컸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때쯤 되면서 한 고2, 고3 되니까 2배씩 저렇게 소위 말하는 짤짤이 도박으로 2배씩 내는 건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럼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동전치기로는 안 되면 카지노 가면 벌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도박사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봤었어요. 대학교 시절에도. 포카나 이런 거. 왜냐하면 2배씩 벌어야지 빨리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 포카도 사실 좋아했었고 카지노나 경마장도 가봤었고 했는데 이게 2배를 버는 게 몇 번 가면 한 번 버는 거지 연속적으로 2배를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은 소위 말하는 하우스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절대 내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접근을 해봤던 터니까 그럼 2배를 벌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주식 투자로 또 돈 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던 시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87, 88, 89년 뭐 이때가 이제 88 올림픽 때문에 주가가 막 2배, 3배, 4배씩 올랐던 시기예요. 건설주 이런 거 막 10배씩 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식으로 뭐가 돈을 얼마 벌었네, 종목이 10배가 갔네, 20배가 갔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2배 버는 거가 도박으로 2배 버는 것보다 쉽겠구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좀 약간 도박 같은 거로도 방황을 하다가 주식 공부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이런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자료가 없었을 때. 책 같은 거죠. 주식책.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후랭이 TV도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테크 공부를 시켜주시겠지만 주식 쪽, 뭐 부동산 쪽 이런 재테크 쪽은 요즘에 유튜브 공부가 뭐 공중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공중파 프로그램보다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때는 유튜브는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된 미국 또는 유럽 이런 데는 유명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뭐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자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지만 네. 그건 왜 그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책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에서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 과목 중에서는 재무관리 그리고 회계학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식과 관련된 학문들이거든요.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이쪽 공부를 제가 굉장히 재밌어했어요. 그 재미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재무 이거. 공부라는 게 이제 저런 거예요. 요번에 3번째로 쓴 책의 1교시가 부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2교시가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두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교시 되게 어려운 내용이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고 공부해라. 경제학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때부터 너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도 재밌고 주식 공부도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진짜 공부해야만 하는 원론들은 대부분 공부를 했는데 네. 아까 말했던 3가지 회계학, 경제학, 재무관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제학이 저는 가장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학교 때 또는 이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돼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저는 부자가 꿈이었으니까 그 학문들이 너무 재밌었죠. 이런 거 알면 부자 되겠구나.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시작하신 게 98년도세요? 대학 때부터 뭐 그런 과목들 좋아했었고 소위 말하는 계좌를 튼 건 97, 98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게 굉장히 소액으로 텄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난 목돈을 뭐 한 3천만 원 모았는데 뭐 주식을 할까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네. 주식이 하고 싶었어요. 돈은 없지만. 그래서 한 1, 20만 원 갖고 계좌 텄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군인 때 튼 거거든요. 제가 96년에 입대를 해서 99년 초에 제대를 했거든요. 네. 공군
병장제대인데 공군 그 부서가 돈 만지는 부서였어요. 아, 왜냐면 군대에서도 PX에서 냉동만두 사 먹을 수 있듯이 군대에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처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그냥 이제 뭐 경제신문도 늘 뭐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다 경제신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돈 만지는 부서니까 그런 거에 계속 가깝게 있었죠. 경제신문도 매일 볼 수 있고 그때 IMF였거든요. IMF가 97년이잖아요. 99년에 제대했으니까 IMF 때를 저는 군대에 있었던 거예요. 공군 병장 월급 13,600원인가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뭐 한 1, 20만 원, 2, 30만 원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돈이 있는데 IMF가 너무 이슈가 되고 경제신문 매일 보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때쯤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월급 같은 걸 받잖아요. 그 월급으로 계속 주식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두 배의 마법이 그 마법에 제가 걸려든 건지 어쨌든 만들어낸 거죠. 그걸. 두 배가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하고 다른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요즘 상한가 30%잖아요. 근데 상한가 30%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두세 개, 세 개, 네 개, 많으면 한 10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원래는 12%에서 거래소 15% 되고 나중에 이제 코스닥도 15% 되고 지금은 30%인데 한 12%, 15%일 때 상한가가 하루에 막 100개, 200개씩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요즘보다 그때는 훨씬 투기적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종목도 2,000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종목이 한 700개 됐겠죠. 1,000개가 안 됐을 텐데 예를 들어 1,000개라고 쳐도 1,000개 중에 막 200개가 상한가. 뭐 일주일 동안 상한가. 그러다 또 그 다음 주부터 막 하한가. 뭐 이런 시장이 그때 펼쳐졌어요. IMF 직후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막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다시 기업이 살아나니까 다시 또 10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매일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나왔죠. 두 배 그런 마법들로 돈을 버는 시기가 1, 2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실패 이런 건 없으셨네요. 시행착오 이런 건 별로 없으셨네요. 실패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세 가지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좌를 트기 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갖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은 계좌에 몇 억이 있는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습니다. 저는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계좌를 터서 정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월급 그것들이 이제 막 두 배의 마법으로 돈이 불어났던 거니까 준비가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가 일단 좋았죠. 시작을 했던 시기. 만약에 제가 IMF 시작할 때거나 또는 뭐 금융위기 시작할 때 없는 돈으로 주식을 했다면 금방 포기했겠죠. 근데 굉장히 시작의 타이밍이 좋았고요. 네. 세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상승장은 없거든요. 겪어야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겪기 전에 알았죠.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제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그 기회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하락장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벌었던 걸 다 까먹는 게 주식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저희 주식도 많이 하십니다. 네,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은 10배도 나고 10분의 1 토막도 나요. 근데 부동산이 단기간에 10배가 나거나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저는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뭐 상패가 되지도 않고. 네, 많진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으로 운으로 저처럼 뭐 시작이 좋았고 준비가 좀 됐으면 운으로 벌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지키려면은 하락장에 대한 대비나 역시 그것도 공부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마저도 돈을 벌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돈을 계속 벌면서도 계속 한켠에서는 이 장이 분명히 끝날 텐데.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뭔지도 알고 80년대에 있었던 블랙먼데이가 뭔지도 알고 하루아침에 내가 벌었던 게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다가 언제 조정이 오겠지? 그러면 나는 그 조정이 오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찾아서 어떻게 피해야 되지? 뭐 이런 준비들을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아마 뭐 밀레니엄 파동 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것도 좀 잘 이겨냈고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되려면 제가 봐도 주식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잘만 공부하면.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주식 공부의 시작은 필요성.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목표를 세우고 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할 때는 일단은 적어도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은행금리가 요즘 워낙 낮으니까
1%라고 해도 우습죠. 특판이 막 1.5% 이런 게 특판이 나오던데. 어쨌든 은행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을 안 하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겠구나. 그럼 부동산 하면 되지. 부동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으로 주식보다 더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비중을 부동산보다 훨씬 높이면 돼요. 부동산은 훨씬 높이고 주식은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하시면 되고, 결국 뭐 꼭 100억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나는 부동산 하기에는 아직 부동산은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금액이 적어도 뭐 경매를 들어가거나 작게 들어가는 건 뭐 몇천만 원대도 있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대는 거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주식은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주식은 10만 원만 있어도 계좌를 틀 수 있고 100만 원이면 더블을 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작은 돈으로, 또 젊은 분들 또는 작은 돈 주식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경험과 지식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험과 지식. 그렇죠. 그럼 경험은 계좌를 빨리 터야지 경험이 늘어나는 거죠. 네. 계좌를 터서 종목을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경험으로 쌓이니까. 근데 이제 경험도 뭐 사놓고 시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면 그건 그냥 경험이 쌓이는 건 아니죠. 공부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는 게 이제 나의 경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데요. 지식은 당연히 양서들을 일단 읽는 게 중요하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제 서재 책이 꽤 많이 꼽혀 있거든요. 술자리에서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되게 초보자, 막 한 1년도 안 됐는데 막 되게 잘 되는 거죠. 특히 요즘.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한 4월 달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했는데 2배 났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책 몇 권 읽어보셨어요? 그럼 한 권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이길 순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300권, 500권 읽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지식을 쌓는 게 경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은 내가 뭐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내가 주식 계좌 오늘 텄으면 1년 지나야지 1년 찬 거예요. 2년 지나야지 2년 차고. 근데 지식을 습득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1년에 책을 한 권 읽는 분도 있고 50권 읽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계좌를 텄다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점 가면 좋은 책 많다. 그리고 좋은 책, 나쁜 책은 내가 읽어봐야 알거든요. 좀 책을 빨리 고르고 빨리 읽는 습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사서 목차만 보고 못 읽는 책들도 있어요. 책값을 저는 아끼진 않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책을 사면 일단 목차부터 보는데, 머릿말, 목차 이런 걸 보는데 좀 두서가 없고 아니면 논리정연하지 않은 목차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책을 썼지? 별로 읽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자의 말과 목차에서 이 사람은 내공이 좀 깊다라는 게 느껴지면 좀 정독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주식을 하려고 하면 주식책을 최하 10권 이상, 그건 정말 최하 10권 이상 읽어야 되고요. 작가님 책 외에, 네네. 작가님 책은 당연히 읽어보시고요. 네네네. 읽어보시고 그 외에 기억 남는 책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자라면 베스트가 가장 중요하다. 책으로 치면 베스트셀러죠. 또는 영화로 치면 천만영화, 드라마로 치면 시청률 20%. BTS 멤버가 몇 명인지 모르면서 빅히트를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무슨 드라마를 히트쳤는지 모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 수는 없어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책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뭐냐면 뭐 SE14권, 뭐 알라딘이건 뭐 있잖아요. 교보문고건. 베스트셀러 메뉴가 없는 온라인 서점은 없어요. 그럼 베스트셀러로 가면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경제경영. 경제경영에서 또 재테크에서 주식. 누르면 돼요. 그리고서 그거 스테디셀러를 보면 신간으로 잠깐 나가서 반짝하는 거 말고 적어도 1년, 2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도 읽어야죠. 왜?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다 돈 벌 수 없다면 내가 남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은 베스트셀러래. 근데 내가 그걸 안 읽으면 그들보다 더 잘하는 주식 투자자가 될 수는 없겠죠. 최근의 베스트셀러 오래된 양서 기준으로 본다면 피터 린치의 월가 영웅들은 언제나 탑10 안에 드는데 여전히 요즘도 탑10 안에 들어있고요. 현명한 투자자는 탑10 안에는 잘 안 듣는데 요즘에 좀 들어있고 뭐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 정말 잘하는 좋아하는 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사면 도움이 되는데
좀 어려운 거 싫어하는 분들 힘들고. 근데 이제 피터 린치 책은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지금 베스트셀러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말한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베스트셀러를 읽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으로는 책을 고를 때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 베이스라면 당연히 가치 투자로 유명한 책을 고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럼 트레이딩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시장의 마법사들이나 터틀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제시 리버머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트레이더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이라면 트레이딩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가치 투자자라면 가치 투자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구분이 아직 없다면 총서를 읽으면 되는데, 총서는 베스트셀러 라인을 보시면 있어요. 뭐 초보자를 위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목차만 봐도 이거는 그냥 모든 거에 다 담겨 있는 책이구나. 그것도 못 고르시면 안 되죠. 사실 그래요. 제가 책을 구체적으로 뭐 10권 이렇게 말하면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자는 무조건 종목 선정을 자기가 하는 게 출발점이거든요. 2천 종목 중에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한 종목 고르는 것도 못하면서 그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보자 때 못하는 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책 좀 골라주네요.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식 책도 못 고르는데 주식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내가 정말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예스14 들어가세요. 주식 카테고리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었구나. 나도 이거 읽어야겠다. 주문해서 읽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책하고 아까 말씀하신 책하고 만약에 공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지식과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약간 바꿔서 말하면 이론과 실전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책은 이론이에요. 오늘 시장에 접목되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피터 린치 책에 보면 미국 주식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순위에 있고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읽은 거니까 책이 일단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만 그 책에 다 미국 주식이야. 그것도 60년대, 70년대 미국 주식이에요. 벤자민 그램 책은 어떻고.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 그래서 이론서로 읽는 거고, 실전책은 어딨냐? 실전책이 어디 있어요? 매일 바뀌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렇죠. 제가 쓴 책에도 사실 성장 투자랑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하루아침에 쓴 건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 썼다고요. 몇 달 동안 쓴 내용이 담겨 있는데 몇 달 전에 준비할 때랑 막 종목 이름이 지금하고 또 달라졌겠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냐? 매일매일 나오는 책이 있잖아요. 증권사 리포트라는 책. 그럼 매일매일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시고, 그리고 이런 이론은 유명한 책들을 읽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이 이론이고 증권사 리포트는 완전한 실전은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그럼 정말 완전한 실전은 뭐냐? HTS예요. HTS와 다트 사이트. 그러면 정말 실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책도 안 읽어도 돼요. 자기가 굉장히 막 슈퍼맨과 같은 주식 쪽에서의 천부적 재능이 있다면. 저는 사실 재능도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본인이 주식투자, 나 주식투자 진짜 좀 재능도 있어. 이런 책 그래도 한 10권 읽었더니 너무 이해습득도 빠르고, 나 더 빨리 공부하고 싶어. 실전적으로 공부하는 건 딱 두 개면 됩니다. HTS하고 전자공 시스템. 그것만 매일 보면 돼요. HTS 매일 보면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하루가 마감을 했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자공 시스템 매일 보면서 이 종목은 사업 개요가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그거 매일 그냥 보면 돼요. 그게 원데이터고요. 그 원데이터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로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펀드 매니저랑 애널리스트보다 더 똑똑해지면 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랑 애널리스트도 결국은 HTS의 매일매일 그런 집계들, 그리고 다트 사이트에서의 공시들이 원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하면 되죠. HTS를 봐도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도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겠죠. 그래서 정말 안 되셨으니까 뭘 봐도 모르면 이제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트 사이트에서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사업 보고서 또는 최근 분기 보고서는 무조건 봐라. 그거 안 봤으면 뭘 봐야 될지 모른다는 말 할 자격도 없죠. 아니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보통 노트북 100만 원짜리 사면 상품 그 사용 설명서 이틀 밤새서 외운단 말이에요. 노트북 고장 나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1,000만 원 들여서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트 사이트 사업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 재무제표 못 읽는데요.
한글이 더 많아요. 재무제표 표 숫자는 아주 짧은 부분이고 사업의 개요가 훨씬 길어요. 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의 설명. 내가 만약에 1, 2년 동안 반도체 종목을 한 10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반도체 박사 될 수도 있어요. 10종목이 반도체 회사의 사업 보고서 읽었다면. 아셨죠? 뭐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사업 보고서를 무조건 읽어라. 거기서 시간이 더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아직 사진 않았는데 사고 싶은 종목의 사업 보고서를 무조건 읽으면 되죠. 그럼 아마 시간 부족할 텐데. 진짜 그 부족할 거예요. 네, 한경 컨센서스 그 무료로 올라오는 것만 해도 너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증권사 리포트도 매일 보려고 하는데 너무 모르겠고, 나 사업 보고서도 읽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사업 보고서도 봐도 모르겠고 증권사 리포트도 바로 모르겠다면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재무관리를 몰랐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재무제표를 못 읽겠습니다. 회계학을 몰라서 못 읽는 걸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회계학을 알아야지 재무제표 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경제학을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환율이랑 금리랑 재정정책, 금융정책 별의별 얘기가 다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경제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용어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어. 그러면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정도가 기본적인 학문이고 근데 우리 대학 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실전적으로는 증권사 리포트나 또는 HTS 매일매일이 그런 동향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너무 모르는 게 많다. 단어라도 경제학에 나오는 단어, 회계학에서 나오는 단어,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단어라도 공부하셔야죠. 근데 그거 공부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환율, 금융정책, 제로금리 다 나오는데? 또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네. 또 잘 정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증권사 리포트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100% 단어 때문이거든요.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보셔야죠. 할 게 너무 많다. 그렇죠. 그렇죠. 할 게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결국에는 작가님이 찍어주면 그거 사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버리거든 결론이.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아서 당신이 찍어주면 안 됩니까 하면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무조건 100% 종목 선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물론 난 오늘 계좌 떴어. 나 오늘은 못 찍겠는데? 그러면 한 10명이 어디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한 10명 거를 쫙 보면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예를 들어 20개가 있어. 그 중에라도 본인이 찍어보세요. 그 좋은 종목들 쭉 보면서 이 중에서 하나는 내가 찍어보자.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2,000 종목 중에 하나는 아직 못하겠어. 그러니까 난 이런 유튜브나 그냥 경제 방송 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잘 모르니까 봐도. 그러면 좀 신뢰 가는 분들 거를 보시면서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고 오늘 날짜에 어떤 전문가가 3개 해서 한 20개를 쫙 써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2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찍어야죠. 하나 중에 하나는 절대 사지 말고 아바타밖에 안 되니까. 하나 찍은 거에서 하나 사면 그거는 내 실력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1도. 그게 아바타야. 내 돈을 왜 그 사람이 사는 걸 왜 사요? 내 돈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사라는 걸 사래.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10개 중에 하나를 찍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찍어요. 그럼 10개의 종목을 10개의 채널에서 보든지. 적어도 그런 연습을 하면 나중엔 20개 중에 하나, 50개 중에 하나, 그러면서 또 주식책도 읽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는 눈이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내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쓴 이제 3박자라는 표현은 정보 분석하고 가격 분석은 이제 차트 분석인데요. 차트 분석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가치 분석 이 3가지 분석을 다 할 줄 알아서 셋 다 좋은 종목을 사면 되지 않겠어?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이제 경제학 이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에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의 월급, 임금도 고용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고 환율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외환시장에서 모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너무나 당연히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주가잖아요. 근데 또 주가를 주식의 가격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역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가치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매수 주문을 낸 사람과 매도 주문을 낸 사람들이 딱 만나는 점에서 현재가가 결정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현재가 창을 띄워보세요. 10호가씩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 매도호가 10호가, 아래로 매수호가 10호가. 그 중간이 현재가예요. 그 중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0원인데 15,000원으로 올라가려면 수요가 많은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이 수요가 많은데 사람들이 매수 종목을 많이 넣는 종목. 그럼 사람들이 매수 종목을 왜 많이 넣는데 매수 종목 너네한테 전화해야죠. 야, 너 왜 넣었어? 근데 우리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측을 해야 돼요. 도대체 저 매수 주문을 넣은 사람들은 왜 이 종목에 매수를 넣었을까? 그럼 예측할 수 있죠. 서점에 가보면 알잖아요. 서점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야, 재무제표 가치 분석해서 매수 주문 넣어. 차트 분석해서 매수 주문 넣어. 재료 분석해서 매수 주문 넣어.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매수 주문 넣는 사람들이 사유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을 사면 10,000원이 15,000원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좋은 것보다 셋 다 좋은 걸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왜 넣지?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베스트셀러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호재가 나오면 미친 듯이 상한가 주문을 넣는구나. LG전자가 13년 만에 상한가를 갔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15조에서 20조가 됐는데 그게 하루에 30%가 오르는 게 LG전자의 재무제표가 하루에 30%가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는 세 달에 한 번, 1년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무제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치가 30%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LG전자가 상한가 간 이유는 무조건 재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 분석으로 주문 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15조가 20조가 됐는데. 그러면 재료 분석도 잘하고 차트 분석도 잘하고 재무제표도 잘 보면 매수 주문이 많아지는 종목을 내가 골라낼 수 있는 성공이 생길 것이고 그럼 주식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그러면 그 지나간 종목들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 삼박자 투자법에 딱 그물에 걸려서 투자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개별 종목들을 말하긴 그렇고요. 네. 대형주들 중에서 네. 우리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삼박자 투자법이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왜 삼성전자를 말했냐면 저는 이제 차트도 삼박자 중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 차트는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성장주들은 우상향을 5년, 10년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우상향으로 성장한 회사는 거의 삼성전자가 그냥 손에 꼽히죠. 그럼 차트는 우상향 성장주 차트예요. 그래서 성장주라는 건 결국은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건 오늘의 나의 키가 가장 커야 돼요. 즉 주가가 오늘 가장 높은 게 성장주예요. 삼성전자는 75,000원 이상으로 또 신고가 또 찍었잖아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이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5%가 올랐어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막 그런 대형주가 5%씩 오르는 거예요. 성장주구나. 차트도 좋아. 재무제표는 삼성전자 재무제표 누구나 다 봐도 좋죠. 네. 재료는 삼성전자의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그리고 LG전자가 오른 게 이제 전장 부품 때문인데 당연히 삼성전자도 전장 부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하고 가장 관련 깊은 회사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이라는 건 결국은 차트, 재무제표, 재료가 다 합쳐지는 건데 종목으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종목 사례보다 그물이 훨씬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나간 종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낚시꾼인데 오늘 낚시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럼 채비를 어떻게 바꿔갖고 낚시를 많이 할까가 중요한데 나 1년 전에 광어 80cm 잡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물을 말씀드리면 삼박자로 차트는 일단 정배열 우상향이 좋은 거예요. 역배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게 이제 초보 마인드와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네. 역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는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역배열, 정배열은 좀 길게 봐서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3년, 5년. 역배열은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고 정배열은 성장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정배열이 좋은 거죠. 정배열 차트가 삼박자 중에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트 사이트에서 보는 재무제표를 못 읽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회계학 공부 하지 않았다면 계정 과목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숫자도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HTS에서 FN 가이드나 나이스 평가 같은 데서 간략 재무제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간략 재무제표에서는 빠르게 읽어낼 수, 계정 과목이 몇 개 없으니까. 간략 재무제표는 정말 간단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 PER, PSR 또 뭐 한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제표에서는 간략 재무제표에서는 빠르게 뭐 읽으면 되냐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은 저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그러면 성장성은 간략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 성장하면 성장이 있는 회사예요. 적어도 한 3개월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성장한 회사, 이 회사 성장성 있네. 그다음 이익성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한 10% 이상. 물론 업종마다 달라요. 그냥 평균적으로 10%라고 말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 10%. 만약 20%가 넘었다. 자세히 봐요. 30%가 넘으면 눈 씻고 봐야 돼요. 며칠 동안.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해야 돼. 50% 넘으면 뭐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정성이죠. 안정성은 꼭 역시 나온 자산, 부채, 자본에서 자본분의 부채 기능 하면 암산으로 하면 돼요. 그럼 기준점을 한 100%를 잡아서 100% 미만이면 예를 들어 부채가 3천억인데 자본이 6천억이에요. 그러면 50%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네. 그 세 가지가 다 좋아.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이 다 좋아. 그 다음에 펄을 보면 되죠. 근데 펄가 낮네? 그게 좋은 접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장도 하지도 않아. 이익성은 적자네? 안정성도 별론데? 근데 펄가 낮아? 그걸 왜 사요? 그건 접어주도 아니고 당연히 접어일 뿐이에요. 그건 안 좋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성장성도 높고 이익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은데 퍼가 낮으면 그 종목을 좀 자세히 보셔갖고 재무제표 진짜 좋은 회사구나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보잖아요. 재료 분석이 사실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얼마나 많이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가 주가에 얼마나 많이 연동을 미치냐는 이거는 어디 책이 없어요, 절대로. 차트 책은 있고 재무제표 책은 있지만 정보책이 없는 이유예요. 정보는 정말 자기가 익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주가에 얼마가 올라가는지는 데이터화 시킬 수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들 중엔 이런 걸 데이터화 시켜서 큰 돈 버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AI 기능을 접목시켜야 돼요. 어떤 자료가 나오면 얼마가 올라가는지.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익혀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익히려면 그런 거죠. 요즘 뭐 코로나 관련 재료 나오면 상한가 한 번 가네? 익혀 놓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코로나 재료 나온 걸 봤어? 그럼 사면 돼요. 왜냐면 상한가 한 번 가는 게 데이터 축적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실적 시즌에 우리 이제 실적 시즌을 많이 보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얼마나 움직여? 한 10% 움직여. 근데 벌써 10% 올라가 있어. 안 따라가야죠. 정보 분석이라는 건 결국은 어느 정보가 얼마를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건 자기가 늘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기? 그렇죠. 정보의 세기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 그렇죠. 이건 진짜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간 개념을 도입하면 이제 스케줄 매매라고 해서 정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언제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게 이제 정보 매매에서 스케줄 매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매매에서 이제 트레이딩 매매는 뭐냐면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나왔을 때 우리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뉴스 나온 다음부터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신풍제약 시즌 이런 건 코로나 초기에 샀으면 코로나가 1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게 아니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를 봐야 돼요. 그 나온 뉴스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는 저처럼 정보 분석도 매일 하고 매일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읽어야지 경험치가 되겠죠. 이런 게 3박자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정보를 미리 캐치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 뭐 찌라시 같은 거 봤나요? 뭐 이렇게 질문해. 뭐 그런 거. 저랑 친한 사람이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찌라시 받나요? 아니 찌라시라는 표현을 써. 돈 내고 막 그거 한 달에 얼마나 내고 받아요? 그걸 돈 주고 하면 안 되죠. 돈은 계좌에 넣어야지 그 사람 줄 돈을 있으면. 제가 말하는 정보의 스케줄 매매는 뭐냐면 아까 말한 공시, 뉴스, 리포트에 다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 달에 세계적인 박람회가 매년 열려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CES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달부터
CES의 올해는 뭐가 이슈가 될까? 뭐 이런 걸 분석을 해놓거나 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려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 어디가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석을 내가 해야 되니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는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그 상장하고 연관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종목이 언제 상장될까? 이런 게 다 스케줄 매매예요. 이런 게 어디 찌라시에 있어요. 뭐 다 공시 다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말한 것들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SK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에 SK나 이런 종목들이 2배 이상 3배까지 올랐고요. 빅히트가 상장될 때 지분 관련주는 넷마블 또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는 DPC나 뭐 이런 종목들 또는 최근에는 블루홀이죠. 블루홀 관련해서는 넵튠 뭐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선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스케줄 매매죠. 왜?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선 일자가. 그럼 그 대선 일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공개된 스케줄 매매라는 거예요. 실적도 마찬가지죠.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탐방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스케줄 매매라고 봐요. 탐방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노출된 재무제표, 이미 과거가 된 재무제표 때문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측 재무제표, 이번 분기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또는 내년엔 어때요? 이것도 스케줄 매매죠. 내가 탐방 가는데 그 회사 사장이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깔깔대면서 막 어유 주주님 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 지금 우리 지금 24시간이 모자라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럼 그 주식 사면 되죠. 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거니까. 이것도 스케줄 매매죠. 있는 거네 사실. 그렇죠. 그걸 내가 분석하고 그렇죠.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야지. 당연하죠. 찌라시를 찾을 일이 아니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개 정보와 미공개 정보에서 굉장히 이제 막 그런 부러움 또는 막 이게 로망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공개된 정보를 뭘 수익을 어떻게 내? 미공개 뭘 좀 들어야지. 근데 공개와 미공개로 구분하지 말고 반영과 미반영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거냐? 반영이 아직 안 된 거냐.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야, 모든 공개된 정보는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겠니? 절대 그렇지 않나요. 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려면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전자공시스템에 가서 공시를 읽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모두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된 정보를 모두가 아니고 아주 일부 극소수만 봐요. 그 극소수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공개된 정보는 극소수가 보고 미공개 정보를 대다수가 보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극소수가 돈 버는 게 주식시장이라면서요. 그럼 미공개 정보 보는 대다수가 돈을 잃고 있고 공개 정보를 보는 대다수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럼 공개 정보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냐? 반영이 아직 안 된 공개 정보를 이용하시면 돼요. 유튜브 구독자 수 워낙 많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뭐 양날이라는 표현을 쓰죠. 칼의 양날 또는 뭐 칼이 도둑놈한테 쥐어지냐 아니면은 뭐 조리사한테 쥐어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표현을 쓰듯이 자기 자신이 정말 매매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뭐 대선 관련주 좀 이렇게 보고 매매 좀 해도 되지만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이제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주식 투자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근데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근데 대선 관련주를 사?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관련주의 대다수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요. 그것도 중소형주에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1500억짜리. 그러니까 성장주도 아니고 또 산업도 좀 약간 사양 산업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사는 건 테마 때문에 단기 매매로 사는 사람들은 그 영역이니까. 근데 나는 중장기 투자자인데 대선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중장기 투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선 관련주는 절대 가치가 아니거든요. 가격의 변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매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명확히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했어. 근데 나는 트레이딩 좋아하고 나는 원래 정보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대선 관련주를 그래도 매매할 자격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만 짧게 말씀드리면 대선 관련주 하고 싶으면 제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역사를 아는 민족이 뭐여야 한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선 관련주가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계속 오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실 텐데 가장 대선 관련주가 많이 올랐을 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예요. 그때는 4대강 테마라는 게 있었는데 30, 40배가 올랐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3, 4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 맛을 본 주식 투자 잘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될 때 그걸 이용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될 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예요. 그때는 좀 이렇게 지지율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주, 문재인 현 대통령 관련주, 안철수 현대 당대표 관련주, 뭐 이렇게 한 3-4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막 올라요. 그 주가가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 말한 분들이 관련주들이 아마 한 5배, 10배씩 올라갔어요. 그러고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도 역시 이제 당선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 뭐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와서 금방 나 안 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관련주.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련주들이 막 5배, 10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도 또 대선 시즌, 제가 스케줄 매매가 뭐라 그랬냐면 예정되어 있는 날이 다가오는 걸 스케줄 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선은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다가오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후보들 지지율 높은 사람들하고 관련된 종목이 오른대. 근데 관련도 진짜 웃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거는 가격 변동을 이용한 매매의 영역이지 가치투자에는 절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냐? 대통령 후보랑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뭐 같은 동네, 뭐 어디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 그게. 그러니까 이게 현상과 이유를 구분해 보면 이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안 하면 돼. 근데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또 막상 그런 관련주를 사놓으면 돈을 벌어. 전 이 정도만 말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사실 궁금해하는 건 종목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더 궁금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목 선정을 직접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의 전 과정 중에 종목 선정을 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중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2,000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하려면 몇 날 밤을 밤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안 할래. 그런데 받았어요, 종목을 한 종목. 그럼 이제 종목 선정 내가 안 해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는 고민이 시작되죠. 이거 언제 사야 되지? 근데 심지어는 사는 건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때 살 테니까. 네. 그 즈음에 그래서 매수에 대한 고민은 좀 적어.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는 말은 나는 매도만 잘하면 되는데 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내가 종목 선정 안 했는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종목 선정 안 했으니까 종목도 쉽게 받았죠. 매수도 뭐 받았을 때 샀겠죠. 근데 매도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안 알려주죠. 매도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매도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주식 투자자 분에게는 유일하게 결정해야 될 게 언제 매도하는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라면 언제 매도하는지가 유일하게 결정해야 될 게 아니고요.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렸으니까 본질하고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그러니까 맨날 타이밍 얘기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것을 사느냐인데 그게 이미 정해진 걸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거 샀는데 언제 팔아야 돼만 매일매일 고민하죠. 근데 이제 심지어는 팔지도 못해요. 제 경험상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늘 저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런 종목 A 종목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뭐 어디 세력들이 사라 그러는 쓰레기 종목이에요. 제가 딱 봐도 어떨 때 그러면 파세요 합니다. 근데 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있다 또 술 한 잔 먹어요. 근데 똑같은 걸 물어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6개월 전에 팔라 그랬잖아요. 못 팔아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팔란 말도 안 해요. 팔라고 말해도 안 파니까. 왜 안 파냐면 물렸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렸기 때문이죠. 물렸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건 왜 안 물어보냐? 남는 건 벌써 팔았거든요. 원래는 남는 걸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나 2배 벌었는데 3배까지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정상인데 남는 거는 이제 한 10%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5%, 10%에서. 근데 이제 물린 거는 30%, 50%가 물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누군가 결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한 분들은 내가 결정해줘요. 팔으라고. 못 팔아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것들에 해당되는 분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 막 30%, 50%씩 손해났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종목을 왜 사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직접 선택한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직접 선택한 종목들은 반토막까지 물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업데이트를 계속 해봐야죠. 이거 왜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오르지? 그럼 내가 빠뜨렸던 무언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수정이 되죠. 내가 살 때 이걸 미스했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럼 팔면 되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정을 내가 직접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린 거에 대한 매도 판단이 스치가 않는 거죠. 왜 샀는지를 모르니까. 왜 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잘 하시기 위해선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건 양서들 책을 읽으시고 실전적이고 실무적이고 경험적인 건 기간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증권사 리포트, 다트 사이트, HTS 뭐 이런 것들 좀 계속 찾아보시면 직접 종목 선정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전자공시 시스템, 적어도 막 이런 찌라시 신문이 아닌 경제신문들. 저는 그 세 가지 플랫폼이 일단 노출된 공개 정보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접한 정보들을 누구나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공정하게 주식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증권사 리포트,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경제 뉴스.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닌 것들은 꼭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공개되지 않은 자기들끼리만의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만 아는 거지 뭐 누가 그 재방송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머지 방금 말한 세 가지가 공식적인 정보라면 나머지 모든 저도 블로그도 운영했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채널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두 가지로 접근하면 됩니다. 하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죠. 그것을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한 전자공시 시스템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 거짓 정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정부는 아니더라도 증권 쪽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월급 받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거짓된 정보 잘못 올렸다가 그 회사 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경제 뉴스도 마찬가지죠. 뭐 아까 제가 말한 인터넷 찌라시 신문 같은 걸 뺀다면 거기는 다 어느 정도의 공신력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들이 뭐 증권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 또는 유튜버들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들이 말할 땐 결국은 뒤에 있는 회사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매경 신문을 봤는데요. 그래도 그 경제 기사를 쓴 기자님은 거기서 월급을 받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각자 그냥 알아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개인에 대한 신뢰는 확인해 봐야죠. 이정윤이 뭐 하는 인간인지 우리 후랭이 선생님이 뭐 하는 인간인지 어떤 경제방송에서 말하는 전문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건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한 10년 20년 저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야 또는 뭐 책도 잘 썼고 그래도 뭐가 있어 경력이 그럼 이제 그 정도의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이 말한 종목에 대한 검증을 하면 돼요. 그런 누가 말하던 그 사람이 말한 그 한 종목만 매달리면 안 되고 적어도만 10명이 말한 거 10개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지 않나. 왜냐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누군가가 말한 거를 선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말한 하나를 보고 아무 검증 없이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몇 개를 비교를 하면서 야, 이 중에 이게 제일 괜찮네.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죠. 중장기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채팅이 초장기도 있습니다. 초장기, 중장기, 중장기, 단타 있습니다. 단타. 중장기가 더 좋다, 이게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투자자들의 타입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한 80%는 중장기 투자가 맞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기 매매는 벌써 단기냐 장기냐 단기는 아주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일주일 이게 단기잖아요. 그리고 매매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예요. 적어도 단기 매매를 하려면 9시부터 3시 반의 시간이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9시부터 3시 반의 시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단기 매매를 하는 직장이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 아파지는 거죠. 나는 너무나 단기 매매 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면 내가 예를 들어 부장으로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대리로서 부장님하고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쨌든 모두 함께 직장인으로서 일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한가에 갈 수도 있고 상한가에 갈 수도 있고 뭐 하한가에 팔던 상한가에 팔던 어쨌든 가격의 변동이 많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할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매매는 정말 분 단위로 달라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고 영역이 다른 거고 우리나라의 한 90% 정도는 중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한 10%는 단기 매매해서 그중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1, 20% 있으니까 전 투자 인구 중에 아마 한 2, 3%는 성공한 단기 매매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굉장히 잘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단기 매매를 1, 20년 했단 말이에요. 사무실, 이제 전업 투자자니까 자기 사무실에
뭐 자기 지인들 주식 배우러 오는 사람은 잘 제자로 안 받는데 몇 번 받아봤나 봐요. 근데 이분 술자리에서 늘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제자 몇 번 받아봤는데 절대 자기와 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다. 옆에서 보면서 해도. 왜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단기 매매는 정말 초단타 매매는 뭐 2% 3%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3%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나보다 2% 비싸게 사고 2% 싸게 팔면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배우는 제자도 그물은 가르쳐줘도 똑같은 매매를 시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사실은 단기 매매 하긴 힘들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적어도 시간 확보가 되고 HTS를 계속 볼 수 있는 분들. 근데 그럼 직장인들은 그럼 너 어떻게 하냐 주식. 단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중장기 투자는 사실은 접근 방법은 간단하죠. 나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시간 확보가 안 돼. 하지만 주말이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한 6개월, 1년? 가치가 이거 올라가겠네 이런 회사는. 그냥 사놓고 6개월, 1년 동안 주가도 안 보면 돼요. 주가 볼 필요도 없어. 주가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중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왜? 가치 증가를 보고 샀으면서 매일 주가를 왜 하겠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어에 삼성전자가 맨날 위에 있어. 아니 삼성전자 가치 투자해놓고서 주가를 왜 매일 확인하냐고. 주가를 확인하지 마세요. 중장기 투자했으면 그냥 갖고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만 매일매일 가격을 봐야 돼요. 가치 투자했다면서 가치 투자 오늘 사는 순간 1년 갖고 있을 건데 뭘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네, 오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 투자랑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 미국 투자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냐? 완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11시부터 아침 4시, 5시까지 뭐 잠은 언제 잘 건데? 수수료는 어떡할 건데? 한국 주식 수수료 훨씬 비싼데? 그거 어떡할 건데? 그래서 미국 주식은 100%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하듯이 하면 돼요. 내가 미국 주식 테슬라를 샀던 애플을 샀던 매일 막 잠 안 자고 주가 확인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올랐네 그냥 한번 딱 주가 보잖아요. 만약에 한국 주식을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냥 종가 한번 딱 보세요. 종가. 장중에 보실 필요도 없어. 어차피 샀다 팔았다도 안 할 건데 뭘 장중에 못 하러 봐요. 그냥 종가만 보면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종가만 보면서 오늘 올랐네, 기분 좋아, 오늘 떨어졌네, 에이, 뭐 이 정도만 체크해도 되지 않을까? ETF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역시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ETF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ETF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펀드는 당연하고 우리 펀드도 금융상품이죠. 왜? 무슨 수수료 뭐를 내고 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뭐 펀드도 있었고 또는 ELS도 있었고 뭐 ETN도 있고 ETF도 요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디서 나와요? 그냥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지금 상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ETF라는 건 결국 어디서 나왔어요? 금융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뭐 코덱스가 왜 붙어요? 삼성자산이니까 붙는 거고 뭐 아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잖아요. 타이거 그게 모두 다 타이거가 미래에셋대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금융기관이 이름이 앞에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본질을 생각하면 뭐예요? 금융기관에서 상품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떤 상품이냐?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ETF는 뭐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ETF가 어때요보다 사실은 비교 대상을 생각해야죠. 직접 투자가 좋아요? 간접 투자 펀드가 좋아요? 그 중간이 ETF가 좋아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ETF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직접 투자는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뭐 LG전자랑 뭐 이렇게 사는 게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는 뭐예요? 그냥 펀드 가입해놓고 그냥 매달 돈 넣고 나중에 해지하고 이게 간접 투자예요. 근데 그 중간은 뭐냐면 간접 투자를 했는데 사고 팔을 해. 이게 간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ETF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자 스타일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직접 투자는 힘들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단기 매매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막 공부보단 매매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직접 투자하는 게 중장기로 할래. 매일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냥 주말에 한 번 해서 한 번 사놓고 1년 갖고 있을래.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ETF가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 나는 삼성전자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펀드를 사는데 가입하고 해지하고가 아니고 그거 내가 산 거를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도인 그냥 금융상품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ETF가 제 생각엔 안 좋은 단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버스도 ETF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버스는 예전으로 치면 ETF 없을 때 치면 그냥 선물 매도예요. 선물 매도랑 똑같아요, 구조도. 그럼 진짜 희한한 게 제가 선물 옵션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거의 뭐 1세대 뭐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선물 옵션을 완전히 뭐 투기라고 지금도 투기라고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ETF는 투자를. 그것도 인버스가 왜 투자예요? 하락장에 무슨 가치가 올라간다고? 투자는 뭐냐면 투자는 가치가 올라가는 게 투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고. 인버스 ETF는 매매예요, 매매. 그냥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는 거지. 가치가 증가하는 거에 돈 거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인버스 매매의 폐단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코로나 때 들어와서 ETF로 공부하셔서 ETF로 들어오신 분들은 인버스 유혹을 떨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사방에서 펌프질을 하거든요. 야, 이제 꼭지야, 꼭지. 꼭지라는 말 언제부터 했냐면 5월, 6월, 7월, 8월, 9월 매달 했단 말이에요. 매달 인버스의 무덤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만 한다면 인버스를 살 리가 없어요. 주식 투자만 한다면 현금과 주식 비중으로 조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거는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선물 매도를 하는 건데 그걸 ETF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인버스 심지어 곧버스로. 곧버스. 그거를 5월, 6월, 7월에 산 분들은 이제 얼마나 손해봤겠어요. 투자가 아니고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투자만 하는 거라면 종목 사세요. 삼성전자 사거나 현대차를 사거나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나는 종목 선정할 시간이 없어. 그럼 종목 선정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지수 ETF도 반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곧버스 말고도 시장지수, 뭐 코스피 200, 인버스 말고 뭐 EX 붙는 거 있죠? 반대예요, 저는 사실. 왜?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는 거에 돈을 거는 건 선물하고 똑같다니까요. 선물 매매하는 게 낫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분들 있어. 야, 나 ETF는 내가 매매 타이밍 진짜 잘 잡아. 그러면 옵션 하세요. 옵션 하면 100조 부자 되니까. 뭘 잘 잡아야 그냥 운이 몇 번 좋았던 거지. 그렇게 잘 잡으면 옵션 하면 100조 버는데 옵션에서 매수 매도 타임 잘 잡으면 천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ETF로 샀다 팔았다 하면은 더 수익이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ETF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종목 선정을 못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는 장점이거든요. 시장 전체 사는 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ETF를 하려면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았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섹터 ETF도 있죠. 네. 섹터 ETF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노력이면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섹터의 대장주를 사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2차전지 섹터 ETF를 살 거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사면 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 올라가는 ETF를 사는 거면 그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는 거 사지. 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사지. 또는 뭐 인터넷 섹터의 ETF 살 거면 네이버나 카카오 사면 되지. 제 생각에는 저런 것 같아요. 종목 선정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산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뭉뚱그려서 파는 세트 판매죠. 뭐를 하나 잘못 살 거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렇죠. 그 세트 판매를 하는 분들이 일단 살 때부터 나는 그래도 아주 위험한 건 아니야 이거. 그렇게 접근하면 그 말은 맞아요. 한 종목 사는 것보다는 10종목이 분명히 위험을 분산시켰으니까. 근데 적어도 계속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자들의 영원한 숙제는 선택인 거고 어차피 종목 선정, 종목 선택이 승패의 관건이라면 네. ETF를 선정할 노력이면 충분히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종목 선정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TF 좋다는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결국은 저거죠.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뭐가 좋은지는 결국 IPO 하는 회사들이 자기 회사 나쁘다 그러나 좋다 그러죠. 그럼 ETF는 일단 1차적으로는 좋다고 누가 제일 먼저 그러겠어요? 그 금융기관이 그러겠죠. 안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들 리가 없죠. 자기네 회사에 손해보는 ETF를 왜 팔고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ETF가 좋은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실 것이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누구 입에서 좋다라고 말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ETF 이전 현금 없었니? 왜 없어요? 지금 한 40, 50대 다 동감할 텐데. 예전에 여러분들 코리아 펀드다 무슨 펀드다 펀드 엄청 가입했을 텐데. 네. 그때는 펀드 왜 가입했어요? 펀드가 좋다니까 가입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왜 가입 안 했어요? 가입했더니 내가 혼자 산 것보다 별로 수익이 안 났잖아요.
똑같아요. ELS 대부분 은행 갔는데 ELS 막 줬다고 해줬어.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ELS는 원금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막 89%, 5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안 하시잖아요, 보통. 네. 똑같아요. 근데 ETF는 걔네들보다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식 종목과 펀드의 중간 단계. 야, 펀드인데 사고 팔 수 있어. 세제도 더 유리하고 거래세도 별로 없어. 근데 너네 그러면 너네 종목 선정 하나 못 하잖아. 그냥 야, 시장 올라가는 거 사봐. 시장 떨어지는 거 곱빼기도 살 수 있어. 저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선택인데 어쨌든 내가 직접 종목 선정할 시간이 없거나 그냥 난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래. 근데 ETF도 결국은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놓고 가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 순간 그거는 단기 매매고요. 단기 매매할 거면 미쳤다고 ETF 단기 매매를 해요. 급등주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ETF도 결국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투자적인 접근이라면 성장주, 우량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안 하세요? 미국 주식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니까 네.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그냥 적당히 어떤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 일단 접근성 부분이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는 알잖아요. 반도체도 만들고 뭐 삼성폰도 대부분 쓰고 있고 현대차 알잖아요.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현대차가 뭐 현대차를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현대차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 차 잘 만들어. 그분은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다트 사이트, 증권사 리포트, 뉴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한국말이잖아, 한국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도 뭐 똑같이 하겠죠. 그냥 누가 사라고 사면 사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주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접근성 측면에서. 왜냐? 여러분들 영어로 직접 해석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미국 투자도 야 그냥 테슬라나 사, 애플이나 사, 넷플릭스 사, 구글 사. 알았어. 그거 샀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아마도 미국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의 주가 지수보다 미국의 주가 지수가 더 오른 폭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택을 이유로 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야 남들도 미국 투자 한다는데 근데 뭐 사면 돼? 그거 사면 돼? 이런 거는 하는 것도 의미도 없어요. 뭐 애플에 묻어나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없어요. 왜냐면 투자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하는 건 저는 뭐 다 반대. 근데 모르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 주식도 모르면 미국 주식은 더 몰라요. 그럼 할 필요 없죠. 근데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앞으로 남기고 뒤로 깨지고 뭐 이런 말 뭐 장사하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뭐 네. 아유 요즘 사업 뭐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많이 팔면 뭐해? 뭐 인건비 뭐 하나도 안 남아요. 물론 다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 힘드시죠. 근데 이제 장사 정말 잘 되던 시기에도 뭐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깨져요 뭐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약간 환율에 대한 이해도나 수수료에 대한 이해도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을 한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내가 더 유리한 거구나. 또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정말 텀 길게 중장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냥 대장주, 우리나라 투자에 빗대서 말한다면 우리나라 나는 야, 반도체랑 자동차주랑 해서 뭐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 정도? 거기 뭐 좀 더 하면은 뭐 2차 전지 요즘 잘 나가니까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렇게 한 그냥 세 종목 대장주만 살 거야. 이런 논리라면 똑같이 미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잖아요. 나는 미국에서 그냥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랑 OTT 업체 중에 넷플릭스나 디즈니랑 아니면 뭐 애플 정도? 뭐 이렇게 한 3개만 사놓고 한 1, 2년 갖고 갈래?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휩쓸리듯이. 요즘 미국 투자 다 한다는데. 그게 딱 아까 제가 말한 요즘 은행에 놓으면 바보고 계좌를 만들어야 돼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천년만년 미국 시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공황이 왜 있었고 블랙먼데이가 왜 있었냐고요.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은 그냥 사놓으면 된대. 사놨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 그런 거 알고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다고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수익을 내는 거니까 나 환율도 좀 알고 미국 주식 해도 뭐 이 정도 세금 다 내는 거 알고 그리고 심지어 난 종목도 선정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나의 원칙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휩쓸리듯이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밥 안 먹고 뭐 집
야,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면서 모은 돈으로 주식하면서 돈 벌라는 뜻인가요? 그럼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교육학자가 사교육에 대한 폐해를 말한다면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이거 비교는 모르겠는데 사교육비랑 주식이랑 저는 일단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육비랑 주식? 교육비 아껴서 주식해라? 그럼 뭐 화장품도 싸지 말고 옷도 추리닝만 입고 차도 팔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주식하란 말하고 똑같은 게 일단 비교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는 제 책에도 써 있지만 저는 이제 저 책의 부자의 공식 책에는 사실 지출, 소득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지출에서 저는 교육은 지출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교육비는 투자라고 봐요. 저도 투자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계속 목적은 하나예요.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 있는 부자 되고 싶어서거든요.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이 투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죠.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특히 어린 친구가 제 앞에서 그러면 저는 정신 차려 임마 나 욕해주고 싶어요. 어린 친구가 제 앞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나 일하기 싫은데 나 전업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너 돈 얼마 있는데 50만 원 있는데요. 그걸로 전업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정신 차려. 네가 한 달에 200 벌 수 있는데 50만 원을 전업 투자하면 미친놈이지. 왜냐? 왜 전업 투자가 되고 싶고 왜 주식을 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근데 50만 원으로 투자를 왜 하냐고요. 내가 한 달에 200을 벌 수 있는데. 당연히 벌어야죠.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일하기 싫은 젊은 친구들이 투자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직장인은 한계가 있어. 저는 어떻게 주식 20년 하면서 제 직업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처음에 주식할 때도 직장인이었고요. 지금도 회사를 2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업이 있으면서 주식하면 왜 안 되는데요? 일을 하기 싫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일단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거를 빼면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럼 소득이 높으려면 당연히 교육을 해야죠. 자기 개발을 안 하는데 내 소득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비는 투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질문에서 이제 산 다음에 팔지 마라.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이 앤 홀드. 이건 사실 주식의 기본 마인드예요. 기본 마인드. 그런데 바이 앤 홀드가 원칙적인 주식 투자의 마인드라면 세상에 원칙으로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죠. 주식 투자의 원칙은 당연히 사서 안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을. 그게 너무 기본이죠. 신고가 치는 종목을, 삼성전자 20년 동안 올라간 종목을 안 파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예전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린 분이 있다면 대우그룹이 망했었거든요. 아직도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건 남아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지만, 그 당시에 대우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3대 그룹, 4대 그룹이었죠. LG까지 4대 그룹. 그룹이 망했어요, 그룹이. 그럼 뭐 상장 폐지 될 때까지 뭐 휴지를 쓰려고 바이앤홀드예요? 내가 낌새가 안 좋아졌을 땐 손절매든 이익 실현이든 쳐내야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놓고 눈 감고 바이앤홀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죠. 제가 말하는 3박자를 내가 사놓은 종목이 분기재무제표가 계속 잘 나오는지, 트래킹. 또는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돼서 내가 사놓은 그 종목의 산업이 잘 나가는 산업인지, 성장 산업인지, 또는 차트가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몇 년 동안 역배열이고 몇 년 동안 적자가 나고 있고 몇 년 동안 좋다는 얘기는 없고 뭐 사양 산업이래. 그걸 미쳤다고 바이앤홀드래요? 진작 팔고 다른 종목을 샀어야죠.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를 보시면 돼요. 경제학의 기본은 제한된 자원이에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근데 1억으로 5종목을 2천만 원씩 샀어. 근데 그 5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종목을 선택했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6개월 후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걸 내가 빨리 인식을 하고 5개 중에 하나가 안 좋아졌다면 그걸 당장 팔아서 그 6개월 후의 현재 시점에서 더 좋은 선택으로 바꿔야죠. 왜냐? 제한되어 있는데. 내 돈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탕수육, 짜장면, 짬뽕, 팔보채, 유산슬 다 시켜줄게, 다 먹어봐. 물론 먹방 하시는 분들 다 먹겠지만 보통 분들이 그 5개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 돈도 음식 남길 건데 그걸 왜 다 지불해? 그냥 한 그릇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걸. 근데 어떤 날은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날 달라지는 내 식성과 똑같이 주식 종목도 오늘은 최선의 종목이었지만 마치 대우그룹이 망했던 것처럼 6개월 후에 망할 징조가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바이앤홀드를 해요?
당연히 팔고 왜? 나는 기회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메모론가예요. 이거에 물린 거를 예를 들어 한 20%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걔는 상장 폐지 대량률이 높아. 징조가 나왔다면. 그러면 걔를 팔고 더 좋은 종목을 가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을 해야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안 떨어지는 종목, 바이앤홀드 할 종목만 사라. 그거는 진짜 점쟁이 같은 얘기죠. 바이앤홀드는 무조건 올라가고 좋은 성장주만 해야 되는데 성장이 끝없이 가는 성장은 없어요. 언젠간 성장이 꺾일 것이고요. 성장이 꺾이는 순간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성장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꺾이는 회사를 선택한 거는 정말 복인 거죠. 그게 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운과 실력의 결합 산물이라고 보는데 현재 종목을 선정하는 게 내 실력이죠. 현재 종목을 선정하는 게 운이 개입될 확률은 1도 없어요. 아니 내가 막 연구해서 3박자건 뭐건 4박자건 10박자까지 해갖고 2천 종목 중 하나를 선정했어. 여기에 운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실력이야.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은 운이 개입이 되죠. 왜냐? 그 회사 사장이 뭐 돈 갖고 날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현재는 내 실력으로 내가 판단했지만 적어도 6개월 후 1년 후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땐 당연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집중 투자를 몇 종목이냐에 대해서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종목, 두 종목 정도의 집중, 진짜 그야말로 집중 투자, 몰빵 투자라고 하죠. 그건 저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왜냐면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얘가 설마 하는 애들이 무너진 걸 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이 선택한 건데 그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걸 전 자산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하는 집중 투자가 한 종목 내지 뭐 한 두 종목까지라면 결사 반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된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최고의 종목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TF는 안 사고 그 ETF 하나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하나 ETF 예를 들어 인터넷 ETF 중에 뭐 카카오, 뭐 바이오 ETF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 종목들도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죠. 그러면 서로 다른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일단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적어도 두 종목까지는 진짜 몰빵 투자고 주식시장에서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진짜 생명이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의 생명은 계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종목 샀다가 상장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죠. 신용까지 걸었다면 깡통이 날 수도 있고. 깡통은 그냥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서로 다른 종목의 분산 효과를 누려야 되고요. 그걸 누리려면 저는 5종목은 돼야 된다고 봐요. 최악. 결국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리려면 몇 종목 이상이 돼야 되냐는 질문이 꽤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저는 금액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도 뭐 100만 원으로 했으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월급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했으니까 만약에 100만 원으로 하는 뭐 20대, 30대 초반까지 아직 완전 직장 초년병 한 종목 하셔도 돼요. 제가 100만 원을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생각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시는 분은 없어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최저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돈 정도는 없어도 되잖아요. 젊은데 난 빨리 돈 벌고 싶다. 상한가 맞아갖고 한 달에 한 50% 벌 거야. 100만 원을 몰빵 투자 하셔야죠. 50% 벌려면 몰빵 투자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금액이 커요. 내가 50대인데 10억을 할 거야. 한 종목 몰빵.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0억이 없어도 돼요? 10억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는 돈이면 절대 몰빵하면 안 되죠.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종목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나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아까 말했던 젊다는 건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다는 거니까 젊은 분일수록 좀 종목을 집중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아직 돈 벌 나이는 더 많으니까, 기간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특히 은퇴 이후의 분들일수록 종목을 좀 여러 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시는 게 위험은 낮추고, 결국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는 종목 숫자는 나이와 금액에 비례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말도 해야겠다. 너무 작은 종목도 너무 작은 숫자, 뭐 한 개, 두 개도 저는 싫어하지만, 소위 요즘 백화점 계좌, 뷔페식. 근데 백화점, 뷔페식 이런 건 되게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 기업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상품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소 계좌가 제일 나쁜 거죠. 절대 다이소 관계자들,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비유입니다. 상품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 백화점은 막 100만 원짜리 팔잖아요. 다이소는 1000원짜리 팔잖아요.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똑같은 30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딱 봐도 좀 우량한 종목들 뭐 한 1조 이상짜리 뭐 이런 게 30개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개가 있는데 다 시가총액 500억짜리야. 동전주 뭐 이런 거. 다 시가총액 500억짜리고 막 1000원짜리.
그 30개가 있어. 그러면 이건 분산 투자고 뭐고 빨리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이 너무 많으면 줄여야 되는데 백화점이건 다이소건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되냐? 한 10개에서 15개까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많은 종목이면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내가 30개를 갖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 아까. 적어도 갖고 있는 종목은 다트 사이트 가서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H테스트도 봐야 되고. 근데 30개면은 장마감하고 막 매일 막 한 2시간씩 봐야 되는데, 한두 시간씩 뭐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적어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 내에서 뭐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러면 5개, 10개, 15개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들로 구성해야 되냐? 이거는 종목을 봐서는 안 돼. 업종을 보시고 결정해야죠. 서로 다른 업종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종목 갖고 싶으면 5개의 업종을 먼저 선택하세요. 5개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서 한 종목씩 사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개 사고 싶으면 10개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 10개의 업종에서 하나씩 사면 돼요. 소액이어도 몰빵 금지인가요? 소액이면 몰빵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나이 좀 젊으시고 나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이분들은 몰빵해도 사실 뭐 젊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네. 원칙은 몰빵은 없어요. 원칙은 분산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로 정말 나 20대 중반인데 나 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어 보고 싶어. 그건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시려면 해야죠. 근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나 10억으로 100억 만들고 싶어? 그럼 묻고 싶죠. 그 10억 없어도 되냐고. 안 그러면 몰빵하지 말라고. 저는 토지가 제일 어렵고 주택이 제일 쉽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기획 부동산에 걸려서 집은 없는데 막 저기 갯벌 같은 땅을 사놓고 막상 가봤더니 막 바닷가고 뭐 바닷가인데 풍경이 좋은 게 아니고 막 신발이 막 쑥쑥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주택에서 실패를 안 하냐면 주택은 돈 벌려고 안 했는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의식주란 말이에요. 집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주식 없이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전체 모든 재테크 투자에서의 기본이 내 집 마련이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기 때문이죠. 내 공간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분석보다는 집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뭐 한 채 사냐, 두 채 사냐, 세 채 사는데 사실 저는 집은 한 채에서 두 채를 끝내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시 포트폴리오 관점상 집을 한 채, 두 채에서 끝내고 상가로 가시고 또 상가에서 끝내시고 또 토지로 가시고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수천억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집은 분명히 어쨌든 없는 분들은 과연 내가 집을 살만한 돈을 모았느냐 안 모았느냐의 개념인 것이고 시간의 차이지. 저런 거죠.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는데 근데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하는데 그럼 다시 5만 원 되면 5만 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집을 언제 사느냐의 개념이 한 채도 없다면 투자의 개념이 아닌 필요의 개념으로 산다면 벌써 언제든 산 사람은 승리자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한 채를 살 거면. 근데 만약에 두 채, 세 채로 들어갈 거면 사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제한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중과도 그렇고. 이거는 뭐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양도세까지 모든 것들이. 취득세,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 이 모든 것들이 세금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으로 내가 굳이 불구덩이에 뛰어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없냐 있냐의 차이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단 내 집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주택에 대한 불패신화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주 공간이고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에 의한 건 일단 주택이니까 거기까지는 재테크의 최초의 원초적 기본 상태로 보시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서도 집으로만 보지 마시고 뭐 주택, 상가, 토지까지.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은퇴자들은 투자의 개념도 좀 다르다고 봐요. 뭐냐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특히 뭐 40대, 50대까지는 내 재산을 불리는 목적의 투자를 했다면 은퇴 이후에는 내 소득을 일정화시키는 투자라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면 은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퇴 이후에 내가 뭐 1000억이 있어 1조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퇴 전에 내가 적어도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은퇴 이후에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가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은퇴 이후는 노동소득은 없으니까
투자소득, 자산소득으로 얻어야 돼요. 그럼 자산소득이 나오는 건 명확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배당소득.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사실은 배당 투자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네. 내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매년 분기별 또는 반기 또는 매년 배당이 나오는 회사가 좋은 거죠. 그 다음 연금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연금소득을 받아야죠. 연금소득.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매월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월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은 은퇴 이후의 투자자들한테 적합하진 않아요. 월세가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뭐 상가 정도니까 뭐 이렇게 저는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당주하고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좀 그거는 이제 고민을 아까 해보시면.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의 기본 성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 경험으로 가야죠.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도 아마 주식 비중이 훨씬 높듯이 아마도 부동산 비중이 현재 아예 부동산이 100%이신 분은 주식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아니 저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대학원까지 가서 3, 4년을 부동산 공부를 한 거는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부자라고요. 부동산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100% 부동산이라면 주식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부동산 비중과 주식 비중을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쪽 비중이 더 높으시면 됩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서 그 추세에 올라타서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중심 산업 또는 성장 산업에 올랐다는 방법은 리포트나 이런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서 요즘 어떤 산업이 핫한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리포트만 조금만 열심히 읽거나 뭐 경제 뉴스를 좀만 보더라도 뭐 4차 산업혁명이다, 2차 전지다, 전기차다, 자율주행차다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시장의 트렌드라는 건 알 수 있죠. 일단 차트로 접근을 한다면 뭐 산업 차트를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산업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일수록 성장 산업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낸 산업이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성장 산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종목은 올라타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까지 올랐어. 근데 성장이 안 꺾였어. 갖고 있으면 돼. 그게 진정한 바이앤홀드예요. 떨어지는 것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는 진정한 바이앤홀드가 아니에요. 나를 고통으로 계속 주고 있는 종목 뭐 이쁘다고 어유 이뻐 바이앤홀드 할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이쁘다고 바이앤홀드 하면 되죠. 그럼 10,000원이 20,000원 되고 30,000원이 되고 했는데 30,000원에서 굉장히 극심한 변동이 있거나 뭐 급락을 하거나 그 성장 산업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 팔아도 10,000원에서 20,000원에도 안 팔고 30,000원에 갔다가 30,000원에서 25,000원에 팔아도 나는 10,000원에 사서 25,000원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라타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 성장 산업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주하고 성장수를 비교를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역시 사전에 막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견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가치주는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을 통상적인 가치주라고 하고, 성장주는 작년의 가치보다 올해의 가치보다 내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성장주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현재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가치주가 좋냐, 아니면 매년 가치가 올라가는 성장주가 좋냐? 저는 당연히 성장주가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현재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사면 언제 팔 건데요? 이 가격이 현재의 가치로 올라올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까지도 또는 6개월까지도 안 됐다고 봤을 때, 근데 이 현재의 가치가 유지가 되냐고요. 만약 역성장의 종목은 가치가 내려갈 거라고요. 가치가 내려가는 종목인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샀어. 근데 이 가치는 계속 내려가. 그럼 내가 산 매수 단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1년이 지났는데 역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면 내가 산 가격이 딱 가치 거기에 맞는 것일 것이고, 적정 가격. 거기서 또 1년이 지나가면 가치는 떨어져 있을 거라. 그럼 고평가된 종목을 내가 2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성장 가치주의 함정이에요. 그럼 역성장 가치주, 왜 역성장을 가정하는데 성장 가치주를 사면 되지?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단점이 있죠. 성장 가치주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성장 산업의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은 흔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산업은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고, 누구나 다 그 기업을 좋아하고 있고, 수요 공급의 원칙상 누구나 매수 주문을 넣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성장주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성장 가치주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야, 역성장 가치주처럼 성장 거품주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자, 보세요. 역성장 가치주는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가격 미만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성장 거품주라고 쳐요. 현재 가치가 여기인데 나 여기서 샀어. 근데 얘는 성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치가. 그럼 내 매수 가격을 뛰어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올라가면 거품이래. 그 거품을 뛰어넘는 가치 증가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조선주와 전기차주의 차이인 거예요. 조선주 여러분들 10년 차트 보세요.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한 6개월, 1년씩 반등 줄 때가 있어요. 그 반등이 바로 아까 제가 말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니까 샀는데 그래도 가치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 6개월, 1년이 매도 타이밍인데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해? 다시 떨어져.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테슬라는 현재보다 높게 샀어.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돈을 버셨잖아요. 사실 뭐 사업으로든 뭐 월급쟁이 시절부터 주식으로든. 목표가 있으세요?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금액으로는 한참 철없고 뭐가 뭔지 모를 때는 100조는 벌 수 있겠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부자로서의 막 금액으로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정도는 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온 인생 과정에서 느꼈던 건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서 뭔가 얻어내면서의 성취 같은 게 좋은 때가 많았단 말이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했을 때 잘해 나갈 때 사실은 첫 번째 책을 썼던 게 삼박자 투자법인데 그 책에서 그거를 2016년 초인가 17년 초에 썼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이제 저의 꿈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거기 꿈을 3가지를 썼거든요. 작가의 꿈, 사업가의 꿈, 선생님의 꿈을 썼어요. 그 한 3년, 3, 4년 전에. 근데 그 3개의 꿈을 말씀을 드리면 작가의 꿈은 삼박자 투자법이 첫 책인데 책 쓰는 이 과정도 되게 재밌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니까 되게 기쁘고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몇 권 더 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3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4번째, 5번째도 낼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책이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당연히 소득 측면에서 뭐 인쇄소득도 있지만 저는 지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만드는 과정과 제 이론이나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때의 기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목표도 역시 그 책에 써 있는데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외부 강연회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초빙도 많이 받았었고 지금 언택트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식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런 꿈도 어느 정도 계속 실현하고 있고 실제 뭐 또 교육기관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가의 꿈은 사실은 저 부자 책을 이번에 낸 거에도 써 있는데 진짜 부자 아시는 분들 이름을 떠오르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정말 1조 이상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상장업체 부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현존하는 최고의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워렌 버핏도 그냥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상장 기업의 오너 대표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가치가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세계 최고의 3번째, 4번째 부자인 거지 개인 재산으로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출을 줄이면 한 1억 정도 저는 부자는 당연히 된다고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 소득을 막 늘리려고 노력하면 저는 한 10억 부자는 된다고 봐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투자를 안 하면 아무리 고소득자도 저는 100억을 못 번다고 봐요. 왜냐면 100억이 우리가 돈을 버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한 30에서 60까지 한 30년? 30년 동안 1년에 1억씩 벌어서 10원도 안 모아도 30억밖에 안 돼요. 아, 그러네요. 30년 동안 10원도 안 쓰고 3억 3천씩 모아야지 100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3억 3천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0.01%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투자로서 저는 100억 부자는 될 수 있다고 봐요. 투자를 잘한다면. 소득도 늘리고 투자를 잘한다면. 근데 투자로만 저는 1000억, 2000억 부자는 정말 한두 명 봤지 많이는 못 봤어요. 투자 잘해서 막 100억, 200억까지는 봤는데 500억도 있죠. 근데 1000억 한두 명. 예를 들어 1조는 없어요. 1조, 투자만 해서 1조 부자 된 분 손들어봐요. 어떤 투자를 해서 그러면 1조 부자가 될 수 있냐? 내 몸값과 내 지분 가치를 동시에 올리는 오너 경영이 돼야지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20년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딱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나도 상장된 오너 기업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상장된 오너 기업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남의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걸 넘어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큰 부자들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 정말 큰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거나 주식으로 돈 번 게 아니고 내 회사의 지분 가치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거의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그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주식 투자자로 끝낼까 아니면 그 꿈을 한번 도전해볼까 하던 갈림길에서 뭐 아직 나이도 예전으로 치면 뭐 청년 나이인데 뭐 100세 시대인데 뭐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막 사업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주식 생산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돼야 돼. 남이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제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이렇게 다른 유튜버분 채널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네. 이게 생방송의 특징은 약간 말실수. 또 이게 오면서 결심했어. 아, 모르는 걸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근데 괜히 아는 척 하다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말실수 진짜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제 채널에서 말실수를 하면 바로 생각하면 뭐 편집해서 올리거나 안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너무 진행을 매끄럽게 잘해주셔서 그냥 제 있는 생각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고 네.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신 분 또는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 이야기는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로 큰 틀로 저는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가 투자 잘하는 것과 동의어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자기 일이 저는 일단 뭐 거의 비중으로 보자면 저는 반반 정도까지도 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싫어하면서 나는 투자만 잘해야지라는 생각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자기 일 소득을 높이는 자기 개발 그리고 또 좀 지출 통제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생각 좀 늘 하시고 그래서 모아진 순소득으로 이제 순소득이 모이면 그때 투자가 시작되는 건데 그 투자는 뭐 크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더 자신 있는 그래서 자신이라는 건 결국은 뭐 나는 감이 좋아, 촉이 좋아 이런 게 자신이 절대 아니고요. 이론과 지식 공부죠. 그리고 실무와 실전, 이건 경험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쌓여 나가서 여러분들 다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문사님 영상 통해서 같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2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오늘 목도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네, 목도 안 좋으신데 긴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붙잡아놔서 아니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에 아유. 또 기회가 있으면 아유. 한번 모시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